태풍 차바가 동남권을 휩쓴 지난해 10월 5일 부산 고신대학교 공공기숙사 공사장에서 50대 건설 노동자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건설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2.9톤 무게 소형 크레인이 강풍에 쓰러지며 근처 컨테이너에서 쉬던 노동자를 덮친 것이죠. 사망자는 하청업체에서 파견한 건설 노동자 오아무개 씨로 거센 폭풍 우 가운데서도 출근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사례가 어디 건설 현장에만 있을까요? 영화 판도라에서 나라 전체를 충격과 공포에 빠뜨린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건은 이익 극대화를 위해 안전을 도외시한 이들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 과정에서 죽음을 맞는 이들 상당수는 고신대학교 공사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하청업체 파견 근로자였죠. 얼마 전 대림산업협력업체에 파견돼서 일하던 고교 3학년생 정모군이 회사 창고에서 목을 매 숨졌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수습 사원으로 입사해 일한 지 2달이 안 된 시점이었죠. 정군의 아버지는 정군이 운전면허학원에 등록할 때 손가락 지문 10개가 모두 지워져 손목 지문을 어렵사리 채취해 등록한 일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0손가락 지문이 모두 지워질 만큼 일한 끝에 죽음에 이른 청년에 대해서 원청업체인 대림산업은 협력업체에서 발생한 일이라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죠. 사실 특성화고 학생의 자살은 처음이 아닙니다. 비정규직이나 파견보다 싼 인력 공급 방식으로 기업체들로부터 각광받고 있는 특성화고 현장 실습 제도는 최근 많은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해 어린이날엔 외식업체 토다이에서 일하던 20살 청년이 취업 5개월여 만에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입사 후 몇 달 만에 체중이 10kg이나 빠지고 장시간 노동과 직장 내 괴롭힘에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샀죠. 오늘 다룰 영화 디버터 호라이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는 멕시코만에서 석유 시추공을 뚫는 작업을 진행한 해양 플랜트 디버터 호라이즌호 폭발 사건을 다룹니다. 영화의 주제는 뚜렷하죠. 안전과 경제 논리를 같은 저울에 올릴 때 안전 문제는 발생하고야 만다는 것. 고신대학교 공공기숙사 건설 현장과 영화 판도라 속 원자력 발전소에서와 같이 고삐 풀린 자본주의가 이익을 쫓다 구성원의 안전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게 영화의 줄기가 되겠습니다. 이들 모두는 하나의 구조적인 원인 아래 발생합니다. 노동과 안전이 경제 논리에 밀려 자리를 잃었을 때 디버터 호라이즌호가 폭발하고 쓰러진 크레인에 건설 노동자가 깔리며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됩니다. 그 와중에 채 피워보지 못한 청춘이 목숨을 잃고 그 가족과 친구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온 사회가 강팍해져 가죠. 가만 보면 세상은 조금씩 나아지는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는 아직 너무나 느리고 죽어가는 아까운 생명은 너무나도 많죠. 구의역 스크린도어에서 목숨을 잃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대림산업협력업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청년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누구일까요? 그럼 블랙리스트 방송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블랙리스트 제189회 방송입니다. 부산에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계사입니다. 네, 안화백입니다. 네, 안화백님, 우리가 왜 부산에 내려왔는지 한번 일단 설명해 주시죠. 왜 내려왔죠? 이게 잘 모르겠는데. 근데 요즘에 그 이직, 안화백님이 여러 번 그 언급도 하셨고, 기사도 쓰신 걸로 아는데. 기사를 썼나요, 제가? 안화백님 기자잖아. 어떤 기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칼럼도 쓰고. 그렇죠. 젊은 직장인들이 왜 이렇게 직장을 떠나냐. 빨리 바꾸는가, 떠나는가. 그때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직을 하기 위해서 다른 회사에 지원해서 최종 면접을 보고 와서 칼럼을 써야 되는데 뭘 쓸까 하다가 간지나게 왜 젊은 사람들이 회사를 떠나는가에 대해서 칼럼을 쓰고 간지나게 난 퇴사를 해야겠다. 근데
칼럼은 나갔지만 저는 최종적으로 합격하지 못했죠. 아나백님을 제가 옆에서 이제 회사 동기로서 한 1년 넘게, 2년 가까웠죠? 2년이 거의 다 됐죠. 네, 2년 동안 지켜봐 왔는데, 그 사이에 은근히 이렇게 혼자 도주하겠다는 공작을 펼쳤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그렇죠. 네, 아주 그런 가까이 두세 번 정도 있었는데 그런 기회가 네. 문턱에서 좌절됐던. 늘 최종까지는 갔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또 최종 면접을 하나 같이 봤어요. 네. 네, 우리가 현재 특정 회사에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회사의 면접을 보기 위해서 부산까지 내려와서 그렇죠. 같이 면접을 봤습니다. 선원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예전에 녹음할 때도 몇 번 언급을 했었죠. 네, 배 얘기는 많이 소모임에서도 여기저기 다 떠들고 다녀가지고. 했습니다. 네. 아나백과 제가 이제 인생의 커다란 항로를 한번 바꿔보겠다는 마음으로 최근 한 몇 개월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어요. 그렇죠. 네. 서로 만나서 정보 공유, 주로 제가 정보 공유를 해드렸죠. 네. 절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간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전 지금의 삶도 만족스럽습니다. 여러분 청취자분들의 이런 사랑을 받는. 근데 그거 버리고 지금 떠나는 거 아니에요? 버리는 거 아니에요? 버린다기보다는 좀 더 나중에 뒤를 기약하는 거죠. 네, 그런 마음으로. 시간을 가져보자 이런 건가요? 네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좀 인생의 항로를 크게 한번 바꿔봐야겠다. 선원이 돼보는 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에 도달을 했고, 아나백은 원래 준비하고 있었고, 그렇죠. 네, 나이 먹고 이렇게 해양대나 뭐 이런 데를 나오지 않은 친구들도 선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고 해서 그 면접을 보러 왔어요. 면접을 보러 가서 또 심지어 면접이 그 4개조로 나뉘어서 각각 다른 면접관들에게 들어가는 시스템이었는데 김 기사는 저랑 같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같은 면접관에게 면접을 봤죠. 네, 하지만 그 온도차는 상당히 달랐다는 거.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그 면접이나 이런 것들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취업부터 네. 뭐 이직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저희가 또 나름 면접을 보고 왔으니까 이 생생한 기분을 갖고 있으니까 한마디씩 해보면 어떨까요? 일단 저는 면접을 잘 보지 못했고요. 제 스스로. 아니 왜냐면 이게 영어를 물어본다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그죠. 영어로 자기소개를 시킨다고 해서 그거를 되게 집중적으로 많이 외웠어요. 네. 그 다른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는 그냥 뭐 되는 대로 대답해야지라고 하고 갔는데 다른 영어는 안 물어보고 계속 이제 그 정말 여기에 얼마나 더 잘 알고 왔나, 실상을 얼마나 알고 왔나, 너무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온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면접관이 했던 말이 배를 타는 건 너무나 죽을 만큼 힘들다. 그러니까 질문이 그거였어요. 배를 지원자가 4명이서 들어갔는데 지원자들 한 명 한 명씩 배 타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래서 다들 했던 얘기가 이제 가족과 떨어져서 뭐 지내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그걸 다 듣고 나더니 일이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서 가족이고 뭐고 생각이 안 난다. 죽을 만큼 힘들다. 알아야 될 것도 많고 배워야 될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근데 가족 그 무슨 소리냐. 나는 이런 부분들을 너희들 지원자들이 알고 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질문했다. 그리고 난 그걸 듣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일 자체에 대한 어려움들을 조금 더 준비해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네네네. 그런 거였죠. 그리고 일 자체를 파악하면 어땠을까. 저는 아나백이 앞에 영어 얘기를 잠깐 해주셨지만 아나백이 저한테 그랬죠. 이거 영어 분명히 질문할 수도 있다. 그런 사례들이 있다. 그러니까 영어로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 뭐 이런 걸 준비하면 네. 좋다라고 해서 저는 당했습니다. 이 경쟁자의 그런 정보에 당해가지고, 이거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영어도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하고, 스트레스 받고, 구해보고, 네이버 지식인을 했는데 또 아니라고 해가지고, 다시 또 어디 요청해서 다시 받아보고 했는데. 근데 그거 하루밖에 안 했습니다. 아니, 스트레스는 계속 받았잖아요. 스트레스는 2주 정도 받았으니까. 아무튼, 그랬는데, 진짜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기억에 남는 거. 영어 한번 물어봤잖아요. 영어 점수 물어보지 않았어요? 영어 점수 왜 네. 없냐? 뭐 이런 식으로. 영어 그래서 좀 실력은 좀 있냐? 그래가지고 그냥 뭐 그렇게 물어보면 뭐 배포 있게 대답하는 거죠. 네. 자신 있다고. 영어 자체를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냥 자신 있다고 했고요. 저는 좀 기억에 남는 질문이 저는 이제 이 살면서 코스를 좀 많이 바꿔온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겉으로 볼 때는 나름대로 명문대 법학과에 진학을 했고 그 다음에는 좀 기자 생활을 했고 그 전에는 영화를 찍겠다고 또 일을 했었고 거의 한 3, 4년 주기로 이렇게 계속 바뀌어왔기 때문에 너 지금 맘만 보고 떠나려는 거지. 정확히 보셨죠? 진짜 이분은 선면지는 있으신 분이야. 사실 제가 맘만 보고 떠나려는 의도로. 네. 그러니까 보통은 제 마음속에선 뭐 나에게 목표가 뭐냐라고 하면 저는 선장이 되겠습니다. 뒤에 뭐 그 갤럭시 S 뭐 시리즈랑 그 다음에 현대차를 싣고 그 희망봉을 돌아서
응? 그런 얘기 했어요, 진짜로? 아니, 그런 얘기 하려고 준비했는데 안 물어보더라고. 계속 너 왜 지원했냐? 네. 너 여기 잠깐 파고 들어가서 뭐 할 거 아니냐? 가혹행위 있으면 고발할 거 아니냐? 계속 이런 식의 강력한 질문들을 하셔서 그걸 응대하기 좀 바빴던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좀 압박 질문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아, 그렇죠. 네, 저는 좀 압박 특이한 질문을 사람이죠. 좋아하는 편이라서 좀 저는 수월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합격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일반적으로 항해사 하면은 보통 남성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 면접 때는 저랑 같이 이제 면접에 3명 들어갔는데 한 분이 여성분이 들어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면접을 보는 중간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좀 얌전하고 특색은 없고 그냥 뽑고 싶게 만드는 그냥 둥글둥글한 사람처럼 보이려는 마음으로 들어갔지만 네. 갑자기 어느 순간 압박 질문을 받으면서 그 옆에 여성분의 마음은 어떨까 합격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편견들과 그리고 실제로 질문들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고 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지원하는 저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좀 더 자연스럽게 부끄러워야 되지 않습니까? 저렇게 간절한 사람 옆에 두고 잠깐 맛보기 위해서 온 거를 부끄러워해야죠. 난 붙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기득권이 아니지만 이런 항해사나 이 3D 업종에서는 내가 남자라는 자체가 그냥 기득권이 되어버리고 그렇죠. 또 나이가 그렇게 많진 않다는 것 자체도 기득권이 되어버리고 그런 것들이 보이면서 이게 좀 더 자유롭게 그렇게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4명, 저를 포함해서 4명이 들어갔는데 말을 정말 잘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고 제가 보기엔 제가 두 번째 그리고 이제 2명이 나머지 3, 4등이었던 것 같은데 말미에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항해사로서 나중에 자기만의 큰 그림이 있냐 뭐 10년 후나 20년 후에 그리는 모습이 있냐를 제가 방금 언급한 1등 친구랑 저랑 2명한테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약간 저 친구들은 약간 진심이구나 뭔가 저 제대로 알고 왔구나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다 해서 물어본 게 아닐까 그런 또 망상을 하면서 지 붙을 줄 알고. 근데 한 달 후에 이제 저희가 뭐 또 방송을 통해서 합격 불합격 소식을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백은 그냥 계속 회사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김 기사가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야 화배가 너만 두고 내가 가면 어떡하냐. 근데 처음에 되게 이렇게 좀 쫄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쫄림의 김 기사의 그 어떤 그 취약한 어떤 자신감의 반응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를 좀 더 다독이고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도 그 잉글리시가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겁을 먹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선언이 만약에 된다 선언이 즉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선언이 되기 위한 3등 항해사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부산에 내려가서 또 이제 합숙을 하면서 거의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합숙을 하면서 그쪽에 특화된 일종의 대학 교육을 집중 교육을 받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그 시기 동안에 팟캐스트가 결국은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근근히 유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한 같이 번씩 된다면. 나와서, 한 번씩 그 안에서 녹음이든 밖에 나와서 녹음이든 한 번씩 근근히 유지가 될 수 있지만 지금처럼 꾸준한 활동은 어렵다. 이게 다 여러분 탓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블랙리스트가 조금만 더 인기가 있었던데 제가 이쪽의 꿈을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최 기사님이 녹음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최 기자님이 녹음은 못할 것 같아요. 소모임만 하시고요. 네, 소모임만 유지를 하셔서 그래도 저희 모비시네 영화방 그리고 블랙리스트 이게 그리운 분들은 저희 소모임을 블랙리스트를 검색하셔서 소모임 어플에서 계속 그런 공동체 일종의 문화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처음으로 영화 모임 말고 책 소모임을 나갔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만족스러운 저 한번 그걸 묻고 싶네요. 그 생각은 어땠어요? 도대체? 생각이요? 네, 처음 생각보다 만족스러웠다고 하니까 그냥 책 소개 간단한 책 소개를 하고 자기가 느꼈던 적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살짝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그래서 뭐 별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까 책을 또 한 책을 읽고 하는 게 아니고 한 책을 다 같이 읽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책을 가져와서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좀 깊이가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더 다양한 책들을 가지고 와서 다양한 내용, 다양한 구성, 다양한 장르를 엿볼 수 있었다는 게 더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내가 어떤 책을 읽고 와서 내가 그 책에 대해서 느낀 감상을 남들에게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자신이 본 책을 왜 골랐는지 맨 처음에 집어들게 된 그 이유부터 감상 그리고 소회 뭐 이런 것들을 쭉 나누는데요. 나름대로 저희가 깊이를 더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니고요. 김 기사가 더하고 있고요. 네, 저희 블랙리스트 운영진이 이게 겉핥기가 되지 않도록
오시는 분들에게 상당한 어떤 지적 만족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으시면 저희 소모임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거는 각 사람마다 자기가 가져온 책을 소개하는 방식과 그리고 그걸 구성하는 내용의 순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나는 이걸 소개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좀 더 흥미를 가질까 아닐까 지루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서 그 부분도 되게 저는 재밌었어요. 그죠. 이 방식이나 형식 이런 것들을 저희가 딱히 제한을 두지 않고 오히려 여러 가지 형식을 시도해보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같은 경우에는 한 분께서는 그러니까 두 분이었죠. 두 분은 네. 직접 종이에 정리를 해오셔서 한 분은 있는 그 정리해오신 거를 거의 그대로 읽는 식의 낭독식의 설명을 먼저 하신 분도 계셨고요. 네. 그 다음에 또 감상을 적어오셔서 그걸 또 자신의 말로 풀어주신 분도 계셨고 뭐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방식이 아니라 각자의 방식대로 다양하게 자신이 느낀 바를 설명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잘 읽고 또 재미있고 많이 느낀 게 있는 것들을 갖고 오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출판물이 넘쳐나는 이 세상 정말 이 표현물, 창작물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좋게 본 그런 컨텐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또 광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네. 다 끝나는 마당에 무슨 광고를 합니까? 그래도 제가 떠날 소모임? 뿐이지 소모임은 뭐 그렇죠. 자체적으로 돌아가니까요. 네. 네. 그리고 제가 떠날지 안 떠날지 또 알 수 없는 노릇이고. 그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다룰 영화는 이제 클릭하시면서 다들 보셨겠지만 피터 버그 감독의 딥 워터 호라이즌이라는 영화가 되겠어요. 저희가 이 영화를 고른 데는 아무래도 그 항해, 배, 바다 네. 이런 저희의 그런 현실과도 어느 정도 접점이 있고 또 워낙 제가 이 감독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이 피터 버그 그래요? 감독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아까 감독이고요. 과거 필모에 대해서 굉장히 혹평하지 않았나요? 특정 필모에 대해서 혹평을 네. 했죠. 누구나 과오는 있는 거니까. 그렇군요. 네. 한 사람의 그 인생에서 뭐 과오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 번에 실패를 했지만 그 이후에 그걸 능가하는 충분히 좋은 작품들을 내고 있는 피터 버그 감독의 디버터 호라이즌 예고편 듣고 오셔서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유를 뽑는 게 우리 일이야. 시작해, 제이슨. 알겠습니다. 우린 대기업이야. 안녕, 케일러. 안녕하세요, 마이크. 석유 채굴 전에 수리부터 완전히 해야 됩니다. 완전 개소리네. 땅 파서 돈 나오나? 기한 내에 맞추려면 진행해. 이것만 끝나면 집에 가는 거야. 바다에 구멍이 뚫렸다. 당장 탈출이야. 전 세계가 주목한 메이데이. 여기 디버터 호라이즌은 사상 최악의 해양재다. 불길을 잡아야 해. 이것은 실화다. 메인 파워를 가동시켜야 돼요. 그냥 가. 반드시 데려갈 거예요. 모두 진정해. 서두르지 말고. 삶과 죽음 사이. 꽉 붙잡아. 그곳엔 그들이 있었다. 마크 월버그, 딜런 오브라이언, 커트 러셀, 존 말코비치, 케이트 어드슨. 나 죽기 싫어요. 나 믿어. 반드시 살아나갈 거야. 알아듣겠어? 아가리 싸물고 불을 넘어 뛰어. 디버터 호라이즌 1월 25일 대개봉. 2010년 4월 20일입니다. 2010년 4월 20일. 그럼 7년 지났네요. 7년이 좀 안 됐죠. 그렇네요. 네. 네, 7년 지났는데 2010년 4월 20일에 세계 최대의 해양 재난 사고라고 불리는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일명 디버터 호라이즌이라고 불리는 멕시코만에서 석유 시추를 하는 배는 아니고 시추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는 그런 플랜트죠. 그렇죠. 네, 그런 해양 플랜트 선인데 이게 사고가 납니다. 거대한 폭발 사고가 나요. 그러면서 그 시추공이나 이런, 그러니까 시추라고 하면은 바다 그 해수면 한참 아래에 있는 바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대륙붕인가요? 네, 해 저면이라고 하겠지?
네. 해저면 뭐 해저면. 대륙붕 뭐 이런 곳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아래에 있는 석유들을 뽑아 올리는 건데 그게 다 부러져 버리고 그 안에 있는 석유가 바다 표면으로 막 넘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배의 막 폭발 사고 때문에 그 사람들 자체도 많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이런 일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기름 유출 때문에 그 멕시코만 일대 이제 빛이 바닷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산소도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해양 생태계가 정말로 큰 위험에 닥치는데 이 모든 사고를 불러온 게 바로 BP, 그러니까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이라고 불리는 세계 최고의 석유 회사입니다. 세계 보통 최고 오일 최대. 메이저라고 하죠. 오일 메이저라고요? 오일 메이저. 오일 메이저? 예. 그러니까 그 에너지 회사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5개 정도인가? 이 오일 메이저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다가 뭐 M&A 됐다 찢어졌다 이러면서 5개로 굳어졌는데 그 중에 한 군데죠. 그래서 오일 메이저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오일 메이저. 그 BP라는 회사가 결국은 이 사고를 일으키는 주범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BP라는 회사가 어떻게 이 배를 폭파하게 됐을까? 네, 폭파시키게 됐을까? 사실 자기 배를 자기가 또 폭파시키고 싶진 않았겠죠. 그렇죠. 네. 이익을 최대로 가져가기 위해서 해야 될 절차나 안전적인 그런 것들, 준칙을 무시하다 보니까 결국 사고가 발생하고 만다는 수많은 사고들에서 발생하는 회사들, 기업체들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전형적인 루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또 그 어디서 고층 빌딩에서 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아, 그죠. 네, 그것도 들어보니까 계속 경보기가 오작동해서 꺼졌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안전불감증 같은 경우에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사고 안 나니까. 사고 날 확률이 아무래도 적고 사고가 그쵸. 안 나다 보니까 괜찮더라 하면서 점점 완화되는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좀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논리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작업을 진행하다가 결국은 커다란 재난사고가 발생하는 그 이야기고요. 영화는 그 재난 사태를 철저한 재난 영화의 형식으로 담아냈어요. 네. 최근에 한국에서 히트쳤던 지난해 12월에 개봉했던 판도라라는 영화가 있었죠. 아, 그렇죠. 그 영화의 생각도 곳곳에서 나는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주인공은 그 마크 월버그가 연기한 윌리엄이라는 친구예요. 네네. 그 윌리엄이라는 친구가 이곳에서 엔지니어죠. 엔지니어죠. 네,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수석 친구. 엔지니어 같은 거죠. 네, 그리고 커트 러셀이 연기한 선장님도 계시고요. 네. 네, 그런 분들이 있지만 결국은 영화 속에 존 말코비치가 연기했던 돈만 밝히는 돈이라는 친구. 돈이죠. 네, 돈. 돈만 밝히는 돈이라는 친구가 BP사에서 파견을 와서 해라, 진행해라, 계속 이렇게 압력을 넣는 악역으로 등장을 합니다. 결국은 사고가 나고 그 속에서의 일종의 영웅적인 이야기도 조금은 담겨있는 그리고 사고 후유증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은 담겨있는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자, 이 영화 줄거리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 영화 찍은 감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이 피터 버그라는 감독 좀 알고 계신가요? 아, 저는 뭐 이렇게 감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영화 그냥 보고 감독에서 찾아보거나 그러진 않아서 오랜만에 이거 디버터 호라이즌호를 찾아서 보다가 그 영화가 있더라고요. 배틀쉽이라고.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본 영화거든요. 근데 김 기사 그걸 듣고서는 그딴 영화를 재밌게 봤냐. 아, 근데 그딴이라고 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네. 단어 사용에 조금은 과격한 부분이 있지만 피터 버그 감독의 거의 유일한 망작이다라고까지 표현이 되는. 아, 그래요? 네. 일반적인 평가가 그런가요? 배틀쉽을 네이버나 이런 데서 찾아보시면 전문가 평점이 좀 감동적인 수치일 거예요, 아마. 일단 그냥 평점이 7.48이고요. 네. 기자 평론가가 3점이네요. 네, 기자 평론가 평점 3.0. 네, 5.0 만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10점 만점에 3.0인 그 영화 배틀쉽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피터 버그 감독이 배틀쉽 이후로 각본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 배틀쉽의 원작이 뭔지 아십니까? 뭔가요? 보드게임입니다. 아, 보드게임을 컨셉을 잡아서 따와가지고 만든 그죠. 영화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부루마블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보드게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미국 쪽에서는 좀 유명한 보드게임으로 배틀쉽이란 게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예전에, 최근에도 있고, 레지던트 이블이라거나, 툼레이더라거나, 게임이 원작인, 그러니까 PC 게임이 원작인 영화들이 가끔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개봉하는 어쌔신 크리드, 어쌔신인가요? 어쌔신 크리드. 네. 이것도 있고. 그런 영화들이 게임을 원작으로 하는데, 게임을 원작으로 할 때조차도 혹평을 받아요. 도대체 이거 각본 누가 썼냐? 생각이 있는 거냐? 댓글로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한 줄씩 써도 이거보단 낫겠다. 뭐 이런 평가를 받는데, 배틀쉽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더한 보드게임이니까,
네. 제가 여기 리뷰를 보는데 네. 이제 네이버 보면은 좋아요 리뷰랑 글쎄요 리뷰가 이렇게 vs vs로 나오는데 네. 이제 두 개씩 그 헤드라인이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좋아요에서는 보는 순간 압도당하는 순도 100%의 액션 블록버스터다. 네. 전 동의합니다. 그 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액션할 수 있구나. 그 이후에 되게 그런 액션씬이나 그런 것들을 저는 새로운 게 막 너무 많아서 굉장히 흥미롭게 본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로 별로였나 싶기도 하고. 피터 버그 감독의 전작들을 살펴보면은 일단은 스포츠 영화 중에 정말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영화가 있습니다. 네. 미식축구 영화인데 프라이데이 나인 라이츠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TV 시리즈로, 그러니까 영화가 되기 전은 아니고 된 후에 많이 나왔죠. 이제 영화가 완전 히트를 치고 나서 프라이데이 나인 라이트 시즌 1, 2, 3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리즈가 제작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고등학교 풋볼팀의 그런 성장 드라마 비슷한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풋볼 이야기다 보니까 네. 미식축구 이야기다 보니까 그 경기하는 게 상당히 길게 나옵니다. 영화에서는. 그리고 제가 이 피터 버그 감독의 그 영화를 보면서 이 감독은 스포츠 영화가 다들 현장감, 실감나게 하는 것, 박진감 이런 것들에 신경 쓰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은 더 특별하게 마치 내가 그 선수들 옆에서 땀 냄새, 숨소리 이런 걸 맡고 듣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한 재능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2013년에 론 서바이버라는 영화를 또 찍었습니다. 이거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미국 네이비실 대원들이 겪게 되는 네. 일종의 그런 전투 영화거든요. 거기서 고립돼가지고 4명이서 고립되긴 했지만 4명이서 한 200명 죽여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고생하는 이야기를 찍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또 학살극이기도 하고요. 론 서바이벌은 기자 평론가 평점이 6.17이네요. 그죠. 네. 론 서바이벌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최신작인 디버터 호라이즌 재난 영화를 찍은 거죠. 스포츠에서 전투, 재난. 그 영웅물도 있네요. 네, 행콕. 네. 네, 일종의 영웅물이 또 행콕도 있고요. 이런 영화들을 저는 봤을 때 이게 실화 원작인 영화들이 많거든요. 네, 실화를 원작으로 하는 영화가 많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드게임 영화 한번 찍고 나서 원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감한 감독이 실화를 채택하기 시작했다. 가장 안정적으로. 이따가 좀 나중에 또 녹음할 네. 캡틴 필립스라는 영화를 찍으신 우리 폴 형도 네. 실화만 찍으시잖아요. 네, 그분도 좀 데이신 적이 있으시죠. 아, 그래요? 주로 이제 실화만 가장 안정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실화 그런 거를 집중하는 피터 버그 감독이 되겠습니다. 일단 감독 이야기를 잠깐 해봤고요. 일단 이 영화 어떻게 봤는지 아너백부터 추천 비추천 보말 하나 골라주시고 총평 한번 해보죠. 저는 사실 보말이에요. 네. 왜냐면 그런 해상에서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런 과정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또 그 폭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짚어주지만 뭔가 좀 약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떤 부분이 약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그런 폭파 장면, 사고 장면에 대한 묘사나 이런 것들은 훌륭했지만 그 압력이 내려오는 그런 그 BP 그러니까 영화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이 시추선을 운영하는 주체와 그 시추선을 고용한 회사가 BP거든요. 네. BP에서 거기 파견 나오는 직원들이 있어요. 파견 나온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안전을 무시하고 비용으로 밀어붙이는데 뭐랄까 좀 더 그 이야기가 BP라는 실체에 대해서 좀 더 크게 그려졌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멘트나 그 캐릭터에 의해서가 아니고 조금 더 BP라는 곳이 어떤 곳이고 정말 거대한 회사고 또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는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도 더 궁금했고 또 더 다뤄졌으면 어땠을까라는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약간 끝에 가서 결말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제 이걸 들은 김 기사는 국뽕에 길들여져 국뽕이 아니라 어떤 심파에 길들여져가지고 그런 네. 깔끔한 거를 소화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뭐 인정합니다. 제 말을 약간 더 과격하게 해석해서 들으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좀 증폭시킨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다 아나베가 이렇게 표현한 거를 약을 국뽕과 치는 심파로 거죠. 네, 그렇게 표현하시는 MSG를 조금씩 쳐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디버터 호라이즌 추천 영화예요. 네, 추천 영화고 앞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BP에 그런 압력이 내려오는 거나 그런 거대한 흑막이라거나 이런 배경
그런 것들을 좀 다루는데 부족하지 않았나. 그냥 거기서 본사에서 파견된 돈이라는 인물이 돈을 밝히는 것. 지금 일정이 뭐 40며칠 지났다. 서둘러라. 라고 일종의 그 용역업체인 그 시추선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압박을 계속 넣는 것.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이 그냥 본사가 그려지는 모습의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거대한,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 디버터 호라이즌이 폭파가 되고 석유가 막 흘러나와서 일대 재앙이 벌어지는 그 사태를 놓고 봤을 때 이거는 거대한 메커니즘 속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라는 거죠. 네네. 뿌리가 분명히 깊은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피터 버그 감독이 철저한 재난 영화에 집중해서 그렸고 그냥 이 영화의 본질이 되는 그런 부분은 이 재난 영화를 다루는 와중에 조금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나무에 어떤 열매가 맺혔을 때 그 열매에 집중해서 찍은 거고 그 열매가 맺히는데 뭐 수분이나 뭐 이런 것들 광합성 작용이나 이런 것들은 흔적만 남겨줬다. 뭐 이 정도로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여지를 저는 남겨주고.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이제 그 돈이라는 인물이 계속 압력을 넣어요. 우리가 40 며칠이나 지금 스케줄이 딜레이가 됐고 그럼 그죠. 돈이 얼마나 낭비되고 우리 여길 빨리 마무리하고 딴 데로 떠나야 된다. 그러니까 마무리 작업을 해라. 근데 그 사람들은 아직 우리가 불안정해서 좀 더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된다. 검사도 해봐야 되고. 네, 이것저것 더 해야 된다. 그럼 돈이 얼마다 이러면서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궁금했던 게 뭐 영화라서 단순화시켰을 수 있는데 왜 돈이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자기가 다 판단하나? 라는 게 약간 궁금하긴 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건 되게 큰 일이고 뭔가 물론 이미 토달지 말고 여기서 마무리해 라는 오더를 받았을 수는 있지만 네. 뭔가 자기 혼자 다 판단하는 것들이 약간은 좀 와닿지 않았다 할까? 네. 네. 본사에 뭔가를 계속 캐고 싶은 네. 이런 조선 선박 쪽 출입하는 아나백의 이야기였고 저는 이걸 추천을 드린 게 저는 기본적으로 피터 버그 감독의 그런 연출을 상당히 좋아해요. 영화를 보면서 앞에 스포츠 영화에서 땀 냄새, 그 박진감, 뭐 심장이 네네네. 뛰는 소리가 느껴진다고 착각했을 정도니까 아 내가 필드 가운데 있구나라고 느끼게 만드는 스포츠 영화는 흔치 않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그 전쟁 영화, 전투 영화를 찍었던 그 론 서바이버에서도 제가 그 론의 옆에서 저 아프가니스탄의 저 민병대, 저 반군이라고 그들이 표현하는 그들에게 나도 쫓겨가면서 막 내 옆에서 막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이 영화, 이번 재난 영화에서 내가 이 배에 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중간중간 착각이 들었을 정도로 몸이 막 움츠러들고 재난 사태에 네네. 네, 그리고 연출도 상당히 긴박하게 하잖아요. 그쵸. 네, 거기서 막 폭발이 나면서 막 이것저것 튀어나와서 막 총알처럼 옆을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에서 저도 막 움츠러들면서 봤기 때문에 재난 영화로서 나에게 저 재난의 압박감을 충실히 줬고 네네. 그리고 또 재난 영화로서 제가 주요하게 보는 것이 이 일상적이지 않은 그 재난의 순간에 인간은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고 또 인간은 어디까지 대단해질 수 있는가 뭐 이런 인간 군상들의 모습이랄까 네. 그런 부분도 영화가 어느 정도 잘 보여줘요. 네, 그리고 앞에 아나백은 충분치 않다고 했지만 저에게는 이 거대한 메커니즘이 배경으로 있다라는 거를 인식시켜주기엔 충분한 영화지 않았나. 그걸 전면으로 보여주진 않았지만 그런 부분도 충분히 해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맛배기 정도 해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오락적으로 잘 만들어졌고 지적으로도 어느 정도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영화였다라는 측면에서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화 전반부에 굉장히 복선 같은 걸 굉장히 복선 아닌 복선들 비유, 은유 이런 걸 굉장히 깔아두잖아요. 그 딸이 아빠가 하는 일을 설명할 때 콜라병에 빨대나 뭐를 꽂아서 하는 거라든가 네. 그 육지에서 디버터 호라이즌 호까지 가는 헬기에서 헬기에 새가 부딪힌다거나 네. 그런 것들 보면서 이거 너무 유치하지 않나? 아,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지금까지 이 말은 판도라를 보면서 폭풍 눈물을 쏟고 오열하고 통곡했던 아나백이 한 말입니다. 오열하고 통곡하지 않고 그냥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눈물을 흘렸던 아나백이 지금 이 디버터 호라이즌을 보고 유치하고 촌스럽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 부분이 네,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해 주진 않았던 게 그 앞에 콜라병 나오잖아요. 콜라 캔에다가 정확하게 말하면 네네네. 그 송곳 같은 걸로 딱 구멍을 낸 다음에 빨대를 꽂고 그 다음에 그 빨대 구멍을 막아서 그 손을 딱 뗐을 때 콜라가 막 역류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손을 뗐는데 역류가 안 하다가 나중에 역류하는 모습이죠. 근데 그게 갑자기 너무 그렇게 해서 팡 터져버리는 네네. 네, 그런 모습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리를 설명하는 거죠. 그쵸. 네, 그냥 내가 석유를 뽑아 올리는 게 아니라 이 압력에 의해서 그 콜라가 그냥 자연스럽게 새야 되는데 이거를 조금 시간을 잘못 맞추거나 조금 과격하게 했을 경우에 전체가 터져버릴 수도 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뭐냐면 자기가 하는 일을 설명하는 건데 그 디버터 호라이즌 홀을 타고 가서 콜라병에 이제 아이가 어떤 구멍 같은 걸 뚫어요. 네. 그럼 거기다가 뭘 집어넣거든요. 근데 그게 굳으면 빼면 이렇게
나중에 와서 석유를 뽑아 올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마크 월버그가 하는 일은 가서 탐사를 하고 뚫어서 석유가 있다. 그러면 거길 다시 시멘트나 뭐 이런 걸 막고 떠나면 다시 다른 배가 와서 그거를 뽑아 올리는 거예요. 그죠. 예, 그걸 설명하기 위한 기능적으로 들어간 건데 네. 이게 펑 터지는 것까지는 안 나왔으면 좋았지 않을까? 근데 그게 펑 터지는 게 이제 앞으로의 재난을 보여주는 네. 거니까 네. 복선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저는 그게 일정 부분 괜찮았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전 중간에 좋게 본 대사가 네. 선장 커트러셀이죠. 저희 지난해 블랙리스트 상 주연상 후보로 올라와 있었던 헤이트풀 에잇에서 예, 정말 분노해 있던 시종일관 분노한 연기로 이분이 정말 연기가 죽여줬다라고 뽑아셨던 분이 제법 있었던 그러니까 노미네이트가 됐던 후보였는데 거의 동일한 캐릭터입니다. 자세하게 보면 이 정말 강한 마초적인 캐릭터고 온몸에 상처를 입고서도 끝내 자기의 임무를 완수하는 그렇죠.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런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이 캐릭터의 말빨이 안 먹히죠. 그 돈 앞에서는. 왜냐 자기는 외주업체 선장이고 을이죠, 을. 을이고 저쪽 본사에서 결국 이렇게 해라 마라 하는 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좀 허수아비 선장 같은 느낌. 근데도 한번 대거리를 하러 가죠. 네. 네. 그 대거리를 하러 가는 장면에서 이런 대사래요. 같이 이제 뒤를 따르는 주인공 네. 윌리엄한테 이제 항의를 하러 가면서 윌리엄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 혹시 양치하고 치실하나? 네. 그러니까 오늘 윌리엄이 했나? 라고. 오늘 했나? 이러는데 안 했다고 하죠. 네.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게 돈이 남는 거야. 돈을 버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대거리를 하러 가서도 중간에 이제 그 사람 돈 쪽에서 계속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돈 이러잖아요. 돈이. 그쵸. 돈 이렇게 하니까 이 인물이 우리 할아버지랑 똑같은 말 하신다고. 우리 할아버지가 뭐 치실도 안 하고 치과도 안 가셨다. 돈 때문에 안 갔다. 네, 돈 때문에 돈 들까봐. 너 때문에 안 갔어. 이런 겁니다. 돈한테. 너 때문에 안 갔어. 그러다가 그런데 나중에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고생하시고 결국은 그렇게 되셨다. 손해도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배가 네가 돈 아낀다고 뭐 수리도 제때 안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험 절차도 제대로 안 하는데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보면은 훨씬 돈을 버는 일이다. 이런 안전 조치를 하는 게 실제로 그 BP사가 이 사태에 쏟아부은 돈이 엄청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해결한 게 또 BP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주전쟁, 스필버그의 역작 우주전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거대한 사태를 해결한 건 미생물이었죠. 근데 그게 정말 성견지명이 있는 영화였던 게 2010년에 나온 이 영화 디버터 호라이즌 이 사태에서 이 거대한 석유 유출 사고를 해결한 게 BP사도 그리고 인간의 기술력, 과학기술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뭐 9.11이나 이런 것도 아니었죠. 우리가 이제껏 발견하지 못했던 석유를 분해할 수 있는 그 해수면에 살고 있는 아주 그 해저면에 살고 있는 어떤 미생물이 있었는데 그 미생물이 처음으로 발견되고 그 떠있던 그 수많은 기름들을 다 분해해버린 거죠. BP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이고 불을 지르고 바다 표면에 네. 그리고 또 화학자들을 막 고용해서 화학자들이 그 중화제 같은 거를 어마어마한 양을 바다에 투여하고 했지만 실제로 뭐 몇십 분의 1밖에 분해를 못했는데 그 미생물이 결국은 다 분해를 해줬던 드라마틱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름 유출이 일어나면 그 박테리아 미생물을 가지고 와서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해저면에 살아서 네. 우리가 그거를 할 수가 없대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 해저면에 사는 게 활동하는 여러 조건이 있는데 태안이나 뭐 이런 데서는 그런 것들이 활동할 조건이 아니었나 봐요. 네, 아무튼 저는 화학자가 아니라서 미생물학자가 아니라서 네. 잘은 모르겠고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상징이나 복선들도 제 생각에는 좀 효과적으로 깔아놨다. 하지만 아나백이 볼 때는 조금 촌스러울 수 있었다라는 그렇죠. 이야기까지 네. 해봤습니다. 자, 우리 블랙리스트에 빠질 수 없는 코너죠. 키워드 토크. 이거 언제 맨날 빠지지 않았나요? 나 처음에 아니야 두 번째 보는데 네. 맨날 빠지는 것 같은데. 신설 코너라고 해둡시다. 네. 신설 코너 앞으로 좀 꾸준히 합시다. 간헐적 코너. 네. 키워드 토크. 아나백은 어떤 키워드로 이 영화를 한번 풀어볼 수 저는 있을까? 그냥 너무 식상할 수도 있는데 그냥 돈이라고 썼어요. 돈. 네네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뭐 장난처럼 했지만 돈이라는 인물이 돈을 강조하는데 사실 안전과 비용 중에서 우리가 비용을 굉장히 간과하는 때가 많잖아요. 비용을요? 그러니까 안전을 강화하겠죠. 안전을. 제가 잠을 잘 못 자서. 네. 뭘 잘 못 자. 어제 코를 얼마나 걸던지. 아이고, 진짜 웃기고 있네. 얘가 이 캡틴 필립스를 제가 어제 밤에 모텔에서 봤습니다. 둘이 자는데. 캡틴 필립스를 같이 봤는데, 제가 그 영화를 몇 번이나 이 코 고는 소리 때문에 다시 대사를 못 들어서 그 큰 영화를, 총격전 영화를 다시 돌려서 볼 정도로. 이거는 근데 거짓말입니다. 왜요? 자막으로 보면 되잖아요. 뭘
아니 근데 그 음향을 안 들리는데 옆에 코 고는 것 때문에. 음향 뭐 중요합니까? 자막으로 보면 되지. 네, 무슨 뭐 잠을 설쳤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길래. 중간중간 깼어요, 많이. 네. 호텔이 너무 추워서. 뻥치지 마. 잘만 자드만. 김 기사도 제가 깼을 때 굉장히 코를 많이 골고. 네, 아무튼 이게 다 그 면접 스트레스 때문으로. 그렇죠. 합시다. 네. 돈. 네. 그러니까 안전을 무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거기 그런 대사들이 나와요. 여기는 수리할 것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마크 월버그가 이제 막 읊죠. 여러 네. 가지 고쳐야 될 것들을. 그러니까 먼저 돈이 마크 웨버그를 네. 처음 만나서 자네 뭐 하는 사람인가 하고 물어봐요. 왜냐면 커트러스의 그 선장이 계속 따라다니거든. 그러니까 너는 뭐 하는 놈인데 따라다녀? 하고 네네. 본사 그 돈 씨가 물으니까 난 엔지니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여기에 배에 있는 많은 것들이 고장났다라는 식으로 어필을 한번 하게 되는데 그 자꾸 이익만 앞세우고 그렇게 뭐랄까 여러 가지 시일을 단축하려는 그 본사의 입장 때문에 네. 제대로 수리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본사 직원이 묻죠. 뭐가 그렇게 고장나는데? 가니까 끊이지가 않아. 네. 뭐가 고장났고를 끊이지 않고 쫙 말하죠. 그럼 저 그럼 키워드 바꾸겠습니다. 왜요? 뭐 이렇게 뭐랄까 이걸 보면서 하청이나 뭐 하청 생태계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저는 이게 안타까운 게 그 아나백한테 그런 걸 항상 바랬어요. 일종의 주인의식이라고 할까요? 우리 팟캐스트를 운영함에 있어서 제가 많이 준비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아나백이 그래도 한 5분 정도는 생각을 하고 녹음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제가 멀티가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준비를 2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캡틴 필립스를 이따가 녹음할 거예요. 근데 캡틴 필립스에 대한 얘기는 생각이 자주 나요. 네. 말 잘 났어요. 근데 그걸 막 쓰고 나니까 디버터 호라이즌은 사실상 기억도 잘 안 나고 내용도 잘 모르겠고 네. 키워드도 딱히 내가 이걸 얘기하겠다는 게 잘 생각이 안 났어요. 저는 이게 돈을 주는 거면은 내가 열심히 생각을 하지. 근데 그게 안 떠오르면 뭐 어떡해. 네. 근데 방금 이제 생각났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은 얘기들이 요즘에 네. 뭐냐면 우리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제가 친한 분의 지인이 겪는 일인데 네. 삼성의 1차 벤더를 벤더라고 하면 뭐예요? 1차 하청. 그러니까 하청을 주고 또 하청업체가 또 하청을 주고 하청업체가 또 하청을 주는 이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쭉쭉쭉 납품되면서 완성차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렇죠. 그 1차 벤더를 운영하시는 분이 지인이래요. 제 친한 분이. 네. 근데 단가 후리기를 엄청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단가 후리기를 많이 해서 이미 다 도산하고 하나나 둘, 많으면 둘, 하나 정도 남은 1차 벤더가. 1차 벤더가 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연명할 수 있긴 해주는데 결국은 계속 후려치면서 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R&D가 전혀 안 된다는 거죠. 밑에서 중소업체도 연구개발 통해서 R&D가 돼야 되는데 개발이 안 되고 근데 여기서 똑같이 나오는 게 BP라는 회사가 석유 시추 회사를 고용한 거거든요. 그죠. 근데 거기서 시추 회사는 뭐랄까 어떤 남는 이윤을 인건비와 뭐 거기도 좀 짜게 운영을 하겠죠. 근데 그럼 BP가 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위에 고용주로서 그 걔네들에게 그런 것도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거. 왜냐하면 거기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결국 BP의 책임이죠. 책임으로 오는 거니까. 네. 물론 우리나라는 책임을 안 지지만 그죠. 도의적 책임은 있으나 뭐 법적인 책임은 없다 이러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우리나라 현실이 좀 많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영화 보면서. 그 하청에 하청을 주는 뭐 용역을 주는 여러 가지 외주업체를 고용하는 이런 시스템은 일단 자본주의 자유경쟁 그리고 자유계약 이런 시스템을 근간으로 하는 현대 경제 시스템 안에서는 정말 일상화돼서 많이 일어나죠. 우리나라도 그 천병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 중에 하나고 뭐 간단히 말해서 건설업체 같은 경우에 직접 건물을 짓지 않죠. 계약만 따고 하청을 주고 또 하청을 받은 업체가 또 재하청을 주고 뭐 계속 도급과 수급이 이렇게 반복되면서 내가 계약을 딴 그런 업체인데 실제로 건설하는 업체들은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몇 차에 걸쳐서 내려간 그런 업체들이 하고 있고 또 이런 시스템이 낳는 문제가 뭐 안전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결국은 내가 그 계약을 용역을 따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계약을 따야 하기 때문에 안전 문제나 이런 걸 살필 여력이 없는 거죠. 뭐 고용 문제나 그러다 보니까 안전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품질적인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보안상의 문제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파생시킴에도 불구하고 가장 이익을 많이 났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익이 그 경제 공동체의 이익이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닌 경우가 많죠. 그리고 더욱더 문제는 갈수록 그런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나쁜 단가를 후려치고 중소업체가 R&D가 안 되고 그러면은 기술 개발을 못 하고 근데 자동차라는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그럼 밑에서도 받쳐줘야 이게 같이 굴러가는 건데 그냥 단가 후리기로 계속 쳐내면 결국 본사의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건데 그래서 생태계가 망가지고 뭐 결국은 품질의 문제가 많이 생기고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봅시다. 그러니까 산업재해 이런 문제 많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뭐 여러 가지 뉴스나 이런 거를 클릭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커다란 뭐 조선소에서도 많이 죽고 뭐 제철소에서도 많이 죽고 뭐 건설 현장에서도 많이 죽는데 그들이 이제 속해 있는 곳 어디냐 보면 대부분이 하청업체예요. 그렇죠. 네, 그 뭐 스크린도어 관련해서도 최근에 이슈가 있었고 제철소 많이 아시잖아요. 조선소나 제철소에서 산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밖으로 나가고 통대에 잡히는 산재는 대부분 사망 사고밖에 없죠. 왜냐면 그렇죠. 죽음은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아너백이 펑펑 울었던 그 영화 판도라에서도 그러니까 사고당해서 죽는 그들이 네. 원자력 발전소, 그러니까 한수원 이쪽에서 상당히 외주를 받은 업체 직원들인 맞습니다. 거예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그들을 좀 이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적은 인력으로 계속 돌리는 거죠. 계속 교대해서 정말 극한까지 쓰다 보면은 그들이 아무래도 안전 문제에 취약할 수밖에 좀 더 필요한 상태, 이런 상태에 있는 직원들이 많고 숙달도 안 돼 있고 또 인력이 줄다 보니까 2명이서 해야 되고 3명이서 크로스 체크해야 되는 일을 1명이서 하다 보니까 죽기도 하고 뭐 스크린도어 문제가 대표적이잖아요. 네네. 혼자 나갔다가 그렇게 사고를 당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전력이나 이런 거 한전 쪽에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 가운데서는 작업복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정규직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정규직 직원에게는 정규직 노조 때문에 이런 작업복을 입어라 이런 게 규칙화되어 있지만 그 작업복을 지급을 채 안 하는 거죠. 막 전기통하고 막 장갑도 그런 장갑만 지급해도 되는 그런 그리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과거 한 5, 6년 전부터 지방 공장, 화학 공장에서 불이 엄청 많이 났어요. 그죠. 폭발 사고도 엄청 나고. 근데 들어보면 대부분 하청업체가 작업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예요. 근데 그걸 들어보면은 안전 문제에 대해서 물론 규정은 있죠. 하지만 하청업체에 대해 그거를 갖출 수 있는 여력이나 비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갖추지 않고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스파크가 튀지 않는 뭔가 벨트를 차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작업을 하라는 거지.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걸 차고 들어갔다가 스파크가 쳐서 폭발이 나거나 이런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곳곳에서 이 시스템 자체가 과연 누구의 이익에 봉사하느냐 하면은 그 원청기업일 수밖에 없는 거죠. 원청기업 하나만 이득을 보고 전체적인 공동체, 경제 공동체도 다 손해고 그 개별적으로 직접 피해를 당하는 그 하청업체들도 손해고 이런 시스템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느냐라는 비판이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에드워드 스노든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에드워드 스노든에서 이슈가 됐던 것 중에 국가 감시나 이런 문제가 한쪽의 축이라면 하청이나 외주의 축도 충분히 이 사건으로 인한 그래요? 비판의 축이 될 수 있거든요. 스노든이 정직원이었나요? 저 잘 모릅니다. 아닙니다. 정직원이 아니에요. 하청업체 직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개인정보 유출의 상당수가 하청업체에서 발생해요. 외주 과정에서. 똑같이 안전 문제인 거군요. 그러면 보안 그죠?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농협 카드, 그 다음에 KB 쪽이나 그 다음에 롯데카드 네. 이런 쪽에서 1억 건이 넘는 고객 정보를 유출시킨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2012년에서 13년 뭐 이때까지 유출이 됐거든요. 네. 왜 유출이 됐냐? 그쪽에서 기술 개발이나 여러 가지 뭐 보안이나 이런 장치를 하는 걸 본사 직원이 하지 않는 거예요. 외주를 줘요, 그런 팀을. 네네. 외주를 주는데 개인 정보를 암호화시켜서 주는 게 아니라 당연한 사내 업무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외주 업무니까 그냥 주는 거죠. 그냥 소스 그대로, 원소스 그대로. 네. 근데 외주업체 직원이 그걸 갖고 나와서 팔아버리는 겁니다. 근데 본사에서는 이 개인정보 그런 시스템 자체를 팀 자체를 다 외주를 줬으니까 네네네. 이쪽 업무를 아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 카드사 손 자체에.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완전히 그 대부업체에 팔리고 해서 난리가 났던 사태가 있었어요. 하긴 대기업들은 다 인하우스를 쓰잖아요. 그죠. 근데 뭐 카드사나 이런 이제 그룹이 아닌 회사들은 다 그런 중소업체를 쓸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런 식으로 사태가 참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전방위적으로 사회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는 똑같은 형식의 문제가 이 BP사에서도 터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청의 키워드로 이 영화를 보셨군요. 괜찮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네. 이 영화에서 그러면 그 하청의 키워드로 좀 인상적이었던 장면이나 뭐 그런 거 있었을까요? 네, 일단 영화 전체적으로 초반부부터
중반 이전까지 계속 나오죠. 너네는 스케줄 제대로 지키지 못했으면서 이렇게 세게 나오냐. 근데 사실 그게 맘대로 됩니까? 뭔가 이렇게 자연과 싸우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석유를 뽑는 것도 그쵸. 지구랑 싸우는, 지구는 네. 피 같은 내 석유인데 그러니까 마음대로 내주겠어요? 심지어 그 바다 밑에 있는 거를 이게 몇 킬로, 이게 깊이가 얼마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러니까 많이니까 그렇게 아주 깊진 않을 거예요. 멕시코 만에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원래 해양 플랜트가 원래는 땅에 박아놓고 하다가 점점 이제 유가도 높아지고 석유도 이 연안 근처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깊은 바다로 그 심해 해양 플랜트라고 아예 조금 더 밖으로 많이 나가서 뚫을 수 있는 것들을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해요. 근데 걔네들은 땅에 고정이 안 돼 있으니까 이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영화를 네. 보면은 계속 위치를 맞춰요.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네. 근데 GPS랑 위성하고 신호 연결하면서 이게 움직이지 않게 계속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배가. 어쨌든 자연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BP사의 어떤 그 과정이랄까 프로토콜? 네. 이런 경우에는 이 정도까지 허용할 수 있다. 뭐 그런 것들이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지 않았을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통에. 네. 그래서 그런 대사들이 하나하나가 되게 콕콕 바뀌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뭐 아마백도 이제 3등 항해사가 되면은 많이 느끼는 부분이겠지만, 나는 여기 소말리아 해적 있는데 지나가고 싶지 않은데, 나는 여기 폭풍우 있는데 나는 멀미도 심한데 이쪽 아니고 편한 항로로 가고 싶은데, 본사에서 갑자기 위성전화 때려가지고 뚫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 이럴 거 아니야. 지들이 해적한테 잡히는 것도 아니면서. 이런 생각이 진짜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외주업체 의뢰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김 기사는 뭐 그러면 키워드 네, 제 키워드는 네. 현장감입니다. 현장감? 네, 피터버그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 이 영화를 볼 때 어떤 키워드가 있었을까? 내적인 키워드도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피터버그의, 그런 키워드도 가능한 거예요? 아니, 모든 것? 저는 어떠한 그런 제한을 주지 않았어요. 생각을 열어. 그래요? 저는 약간 뭔가 이렇게 시사적인 거 가미해야 되는 건 줄 네, 알았는데. 그런 압박을 굳이 저는 주지 않습니다. 이 현장감이라는 키워드로 이 영화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면서 처음에는 내가 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사람 흔히 없잖아요. 네, 배에 그렇죠. 타본 사람도 없고 그래서 궁금하기도 한데 더구나 일반적인 그런 항해하는 배가 아니라 시추선이야. 네. 그러니까 그 어떤 특정한 위치 안에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계속 떠 있는 일종의 섬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인간의 그렇죠. 기술력으로. 네. 그곳에서 벌어지는 그런 것들, 그곳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선장은 어떤 일을 할까? 그 다음에 선원들은 어떤 일을 할까? 항해사들은, 기관사들은, 그리고 엔지니어는, 조리장은, 뭐 이런 것들을 다 두루두루 볼 수 있어서 마치 내가 배에 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문제가 벌어지고 난 이후의 사건들도 조금 스펙타클하달까요? 저한테 그런 현장감이 충분히 느껴졌어요. 저 구명보트 타고 나도 탈출하고 싶은데 지금 막 상황이 그렇지 않고 저곳에서 막 불이 나고 이곳에서 무슨 사태가 벌어지고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까? 마치 영화를 보면서 아무래도 배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이런 통로 같은 데서 처음에 재난을 겪었을 땐 세월호 침몰 참사할 때 이랬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종의 현장감을 특별히 잘 주는 감독이다 보니까 영화 중간에 계속 그런 코드를 많이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또 갑자기 현장감 하니까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사실상 이게 석유가 유출되면서 폭파가 난 거잖아요. 근데 네. 폭파가 났을 때 이미 밤이어서 이게 석유 유출에 대한 비주얼적인 모습을 못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옆에 지원선이 하나 있었는데 배에 네. 저기 불났네 하는데 갑자기 오일을 뒤집어 쓴 새가 들어와서 난리를 치죠. 네. 그래서 이게 석유 유출이 심각하게 됐구나라는 거를 그 장면으로 저는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맞네요. 그 석유 유출의 피해 자체보다는 조금은 그 재난 사태 네네네. 자체의 폭발에 집중한 영화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태계에 대한 측면도 조금은 한 장면으로 확 보여주네요. 네네네. 역시 영리한 연출입니다. 그것도 제가 잡아낸. 네, 아나백이 잡았습니다. 자, 이런 장면들이 있었던 그런 영화입니다. 현장감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하청업체나 이런 것에서 나오는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도 네. 있었고, 그리고 재난영화로서 기본적으로 볼만한 영화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영화 보면서 떠올랐던 영화 혹시 있으세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캡틴 필립스라는 네. 영화가 좀 떠올랐죠. 왜냐하면 어쨌든 해상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그 과거에 우리 해적 영화 뭐죠 그거?
해적 영화가 캐리비안. 있었어요. 아, 캐리비안이죠. 전혀 다른 느낌인데. 그런 느낌의 그 우리나라에서 해적이라는 영화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네. 김남기라고 그 여자 배우 누구죠? 손예진? 네, 손예진이 나온. 주로 김남길 씨 나오는 영화를 다 좋게 보네요. 꼭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네. 네. 어쨌든 그거 말고 약간 현대물로서 배가 나오고 뭐 바다가 나오고 이런 것들은 좀 흔치 않았던 것 같아요. 배틀십 있네요. 배틀십. 네. 네, 그 영화가 많이 생각이 났고 또 이제 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해상 구조물이 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그렇고 그 캡틴 필립스라는 영화는 이제 컨테이너선 해적에게 납치되는 영화인데 그 영화가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았고 또 실화이기 때문에 예, 생각이 많이 났죠.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전 다시 봤어요. 근데 또 어제 김기사랑 같이 보다가 너무 지루해서 전 잤죠. 네. 코를 엄청 골아가지고. 아무튼, 그, 캡틴 필립스라는 영화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캡틴 필립스와 이 영화가 쌍둥이에 가까운, 일종의 그 데칼코만이라고 하죠, 미술에서.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찍으면 저쪽에도 비슷하게 문양이 찍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영화의 도입부가 상당히 비슷해요. 아, 그렇죠. 영화를 보다 보면 일단은 배에서 일하는 캡틴 필립스는 그 선장의 모습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선장이 짐을 싸고 집에서 네네. 선원수첩 챙기고 해가지고 배를 타러 아내와 함께 차를 몰고 갑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배를 타죠. 이런 이야기로 펼쳐지는, 이런 구성으로 펼쳐지는데 오늘 다룬 영화 그 디버터 호라이즌에서도 등장인물 중에 이제 두 명의 그 모습이 나오죠. 일단 주인공인 윌리엄이 아내와 함께 행복한 하루를 보내다가 이제 배 타러 가야 돼. 그럼 아내는 사랑하지만 앞으로 또 혼자 있을 시간이 너무 길어서 또 힘들어하는 모습도 있고 그거에 대한 대화가 나오죠. 사실 근데 2주밖에 안 됩니다. 2주? 네. 가 있는 시간은? 네. 있는 시간은 차이가 나지만 아무튼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둘이서 차를 타고 떠나죠. 네. 그 장면이 나오고 또 다른 이제 항해사 여자 항해사. 여자 항해사가 나와서 뭐 자신의 자동차를 막 고치려다가 고장이 나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가는 그런 남자친구가 대신 태워주는 오토바이로. 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도입부가 비슷하고요. 영화 또 중간에 나오는 그런 설정들도 비슷해요. 선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보이는 모습들, 네네네. 네, 그런 모습들이라거나 아니면 그 배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대화들, 항해사도 나오고 기관사도 나오고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저는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은 영화다. 그리고 무엇보다 둘 다 아까 그 열매로 비유를 해드렸는데 디버트 호라이즌은 재난 영화, 캡틴 필립스도 일종의 재난 영화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두드러지죠. 현장감이 또 두드러지는 연출자로 유명하잖아요, 둘 다. 그쵸. 피터 버그의 현장감과 폴 그린그레스의 그 핸드헬드 스타일의 네네. 멀미나는 현장감. 네. 그 두 가지의 현장감이 있는다는 점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둘 다 또 실화라는 점도 통하고. 그쵸. 네, 여러 가지 맥락이 상통하는 영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도 비슷한 영화로 캡틴 필립스를 뽑아보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디버트 호라이즌의 연관 영화면 앞에 말씀드렸던 감독의 그 영화들 있잖아요. 배틀십이요? 배틀십을 제외한 네. 피터 버그의 영화, 그러니까 프라이데이 나인 나이츠라거나 그 다음에 론 서바이버, 이 영화들도 좀 비교해 보시면 조금 좋지 않을까 근데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 캡틴 필립스 나온 김에 평소에 김 기사한테도 많이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실화를 다룰 때 이거는 실화가 아닙니다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시작할 때. 근데 이 외국 영화들은 상호명도 그냥 다 박아버리고 뭐 BP, 머스크, 그러니까 캡틴 필립스 배가 머스크거든요. 세계 해운사 이름이. 최고의 해운사. 네, 세계 최대의 해운사인데 그런 것들을 그냥 탁탁 박아버려요. 그리고 디자인도 똑같고 특히나 머스크 같은 배들은 다 이름을 써놓거든요. 네. 근데 이제 머스크 라인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것도 똑같고 그 선장이 출발하기 전에 보는 이렇게 서류 처리나 그런 데도 이제 머스크 말이 나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나요? 외국은? 글쎄요. 사실에 사실에 기인했으니까 그런 걸까? 저도 이제 미국법 네. 정통가가 아니라서 전문가가 네.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 최근에 그 인터뷰 올라갔잖아요. 감독 초대석. 네네. 네, 조이 예완 감독의 이제 그 전설적인 데뷔작이죠. 그렇죠. 사람은 미래다라는 작품. 사람이 미래다? 사람이 미래다? 뒤에 물음표가 있죠. 네, 사람이 미래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두산그룹 카피예요. 네, 두산이 흑석동에 있는 중앙대학교를 거의 이제 흑석동 두산대학교로 만들어가는 네. 과정에 대해서 다룬 건데 두산과 중앙대학교의 상호명과 그런 것들 그리고 실제 등장인물 당연히 다큐멘터리니까 네. 가감없이 담아내는 그 용기 대단하다고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첫 번째 감독 초대석에 조이 예완 감독을 초대했던 것도 있고요. 네. 네, 그랬군요. 그런데 네.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뭐 부르기 쉽다고 해서 뭐 아무 때나 연락 가능하다고 그렇죠. 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영화를 다뤘었는데 최근에 삼성의 그 반도체 공장이
이야기, 반올림 뭐 그런 거가 시초가 됐던 네. 그 이야기를 다뤘던 영화 있죠. 또 하나의 약속이죠. 네. 하지만 삼성그룹의 유명한 카피는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가족이 약속으로 바뀌는 과정을 보면은 사실은 삼성그룹의 그 법적인 문제 제기나 이런 것들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멀티플렉스를 통한 여러 가지 압박이나 이런 것들도 실존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조금 걱정하면서 먼저 이름을 바꾼 측면이 있죠. 그렇죠. 뭐 그런 얘기를 했겠죠. 우리가 이거를 바꾸면서 어떤 관객이 좀 더 들 수도 있고 또 그런 혹시 모를 압박을 피하는 게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었겠죠. 네. 그게 저는 이겼을 거고. 그런 게 좀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그 변호인 같은 영화도 물론 만들면 그들 모두가 이제 뭐 블랙리스트에 올랐을 거라는 건 이제 그렇죠. 예, 한방호 씨도 네. 그렇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렇게 찍었어도 블랙리스트에 오른 건 똑같다는 걸 우리는 이제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결과론적으로. 뭐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똑같을 거라면 뭐 이름을 굳이 송우석이라거나 그렇게 돌릴 필요 없이 노무현 박은 뭐 어때?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런 거 생각합니다. 굉장히 좀 부럽다고 해야 되나요? 음.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어요. 네, 뭐 내부자들 같은 영화 봐도 누가 봐도 이 미래자동차가 현대자동차 아니냐.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미래전략실과 현대자동차 합쳐서 이게 우리 현대와 삼성 한꺼번에 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이건희 회장님께서 아직은 아니죠. 그 몇 년 전에 뭐가요? 그 찹찹거리는 동영상 있잖아요. 찹찹? 내가 너 때문에 땡땡했어? 그거? 땡땡했어. 아, 예. 500만 원, 50만 원인가? 500만 네. 원이죠? 500만 원이죠. 네, 500만 원. 그 반올림 때 그 협상하려고 줬던 금액이랑 똑같아서 화제가 됐던 그 500만 원 사태를 찹찹이 보고 뭡니까 도대체? 그 소리가 찹찹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래요? 제 기억 안 나는데. 아, 모르겠어요. 저도. 찹을 드셔서 네. 자,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를 잠깐 해봤습니다. 자, 우리 어디까지 했나요? 연관 영화 했죠. 네, 연관 영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코너네요. 이 영화 앞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변한 게 있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추천 비추천과 진정한 의미에서의 총평 한번 듣고 영화 이야기 맞춰보도록 할게요. 아, 저부터 얘기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추천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이 영화가 제가 추석 연휴 때 네. 지방에 가서 할 게 너무 없어가지고 영화 뭐 볼까 하다가 봤어요. 근데 영화 볼 때는 제가 녹음이 먼저 잡히고 영화를 보면 좀 집중해서 그리고 좀 뭘 얘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보는데 그거 없이 그냥 봤거든요. 네. 그래서 영화 봤는데 뭐 그냥 어떻다더라 이렇게 카톡방에 올렸는데 그럼 녹음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딱히 뭐 기억나는 게 별로 없기도 했었고 그래서 보말을 한 건데 또 김 기사랑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시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네.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좀 놓친 부분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걸 지금 한 번에 정리를 해드리고 갈게요. 네. 일단은 재난영화에서 저는 그 인간들의 다양한 군상을 볼 수 있어서 좋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늘상 얘기를 친구들하고 할 때 가끔씩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팟캐스트에서도 중간에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TV를 잘 안 보지만 정말 좋아했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SBS에서 했던 짝이라는 시사교양 네네네. 프로그램이죠, 일종의. 시사교양국에서 만든 예능 프로그램이죠. 네, 짝짓기 프로그램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뭐 짝짓기 프로그램인데 며칠 동안 그 애정촌이라는 곳에 몰아넣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곳에서 너희끼리 짝을 지어라. 오로지 목적은 짝을 찾는 거다 너네. 네. 저는 그것도 일종의 제가 재난 영화를 볼 때 느끼는 그 재미와 멋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어요. 애정촌이라는 공간 그리고 목적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서 짝을 찾으면 살아남는 거고 짝을 못 찾으면은 그 프로그램 속에선 죽는 거나 다름없다고. 근데 정말로 죽었잖아. 아니 뭐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아, 그래? 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아. 뭐 아무튼 비극적으로 결말을 맞았지만 네.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속에서 그러니까 그것만이 목적인 곳에서 여러 가지 사람의 진면목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평소에 안정된 속에서 다 퇴각할 수 있는 안정된 공간이 있는 곳에서는 보여지지 않는 한 인간의 진면모가 드러나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빚어지죠. 그들의 짝을 찾겠다는 일념 속에서. 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정말 위기의 순간에 대단한 모습들 좀 존중할 만한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차마 그 짤방으로 회자되는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치욕스러운 장면들을 남기기도 하죠. 오글거리는 장면. 오글거리는 장면이라거나 혹은 남한테 너무 상처를 주는 장면이라거나 혹은 자신을 갉아먹는 장면이라거나 그런 것들을 많이 남기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나라면 저런 순간에 어떤 태도를 취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었어요. 재난 영화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특히 이 영화 속에서 커트 러셀 그 선장님께서 온몸에 파편이 박혔는데 네네. 샤워하다가 폭파가 일어나니까 맞아요. 온몸에 그 유리가 깨져서 파편이 박힌 속에서도 먼저 그 브릿지로 가자
네. 이 배 전체를 지휘할 수 있는 선교로 가자 해가지고 거기서 혼자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고 사람들을 다 먼저 대피시키고 이런 선장의 리더십이라거나 그 엔지니어 역시도 자신의 몸을 내던져서 약자들을 다 구하잖아요. 네, 맞아요. 자신이. 그게 굳이 자기가 영웅이라서가 아니라 일종의 측은시심의 발로일 수도 있지만 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그런 모습들이 재난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여러 모습들이구나. 또 정말 기억에 남았고 꼭 언급해야 되는 건 네. 크레인 조종사.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시추선이 어떤 세모꼴로 이렇게 쭉 솟아 있잖아요. 네. 가운데 이렇게 탑 같은 게 있는데, 왜냐면 그 파이프를 박아야 되니까 파이프를 올려서 이렇게 내리는 역할을 하는 그런 가운데 이렇게 높은 탑 같은 게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쓰러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레인 기사가 저걸 보더니, 옆에 이제 크레인이 하나 달려 있거든요. 우리가 공사장에서 볼 수 있는. 저게 쓰러지겠다. 그럼 내가 가서 크레인으로 저쪽 옮겨서 저걸 막겠다. 저게 쓰러지면 구명정을 덮쳐서 다 죽을 수도 있다. 막 올라가죠. 올라가서 결국 막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당연히란 단어는 좀 그렇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어떤 폭발이 일어나면서 화편이 그 사람에게 튀어서 추락사를 하게 되죠.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전체의 어떤 공익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결국은 그 크레인을 움직일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저거를 움직여야 우리가 모두가 살 수 있다. 더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다는 판단을 했고 나는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 그런 선택의 순간순간에 되게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김 기사는 별로 그런 선택을 안 할 것 같으니까. 그 디스 감사합니다. 네네. 네, 평소에 우리 이런 관계예요. 그 영화를 보다 보면 이제 반대되는 선택을 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조금 더 비겁하고 돈밖에 안 나오지 않나요? 그 돈밖에 없다고도 볼 수 있지만 네. 저는 그 브릿지에서 항해사 2명이 또 대립하는 모습이 있어요. 여자 네네. 항해사와 남자 항해사 대립을 하는데 네네. 그런 대립이죠. 그러니까 둘 다 이유는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저 시추공을 잘라야 더 큰 피해, 그러니까 생태계 교란과 그다음 이 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여자가 주장하는 거고, 그런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이 여자한테 없는 상태예요. 그쵸. 왜냐? 이걸 건드릴 수 있는 거, 시추공을 자른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재산상의 피해를 일으키고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3등 항해사 같은 짬짜한테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너는 권한이 없으니까 안 돼, 그리고 나도 권한이 없어서 안 돼 라고 막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네네. 그 위기의 순간에도. 맞아요. 그럼 이런 순간에 이런 어떤 결단이 옳은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어서 또 결국은 답은 나와 있잖아요. 영화적으로 보면. 그쵸. 네. 그냥 그 서류 속에만 나와 있는 그거가 과연 옳으냐, 혹은 이 임기응변을 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맞으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볼 수 있었던 장면들이 있었고, 영화에 그런 장면이 매우 많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 영화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은 언급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인상 깊게 본 장면이 또 하나 생각이 났는데, 그 사고가 터지기 직전에 선장이 어떤 의무실, 아니지, 식당으로 불려가죠. 뭐 문제가 생겼다. 근데 서프라이즈 파티였던 거죠. 올해 뭐 5년 연속 안전상을 받았다. 네. 최우수 안전상. 이 배가. 네. 그래서 이게 다 선장의 덕이다. 엄청난 그러면서 아이러니지. 네. 그걸 보면서, 그동안 얼마나 자잘자잘한 사고들이 보고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해결이 됐고, 또 그걸 해결되지 않았고,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고, 인계응변시로 대처를 했고, 이런 것들을 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네. 그런 장면부터 해서 진짜 사고 같은 것들을 좀, 영화 중간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이제 기술직 직원들도 나오죠. 젊은 기술직 직원, 텍사스대 장학생, 전액 장학생이. 그러니까 실제로 그 시추공을 박는 일을 하는, 빼거나, 네, 그런 일을 하는 기술직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을 이제 좀 알고 보니까 텍사스대에서 뭐 전액 장학생을 받았다, 4년 동안. 네. 근데 뭐 자기가 뭐 돈을 벌려고 거기에 탔던 거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청년 실업도. 청년 실업. 우리 같이? 억지로 한번 끼워봅니다. 고학력 고스펙의 그런 일용직 노동자의 그 장면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마크 월버그랑 그 케일럽이라는 친구가 네. 같이 이제 뭐 중요한 보조 전원을 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조전을 키러 갔는데 둘 다 그 전문가가 아니니까 여기 설명서가 있냐 이러면서 마크 월버그가 그 친구한테 설명서 좀 읽어. 그래서 그가 설명서를 읽는데 너 영어 읽을 줄 알아? 하면서 나온 얘기죠, 그 얘기가. 난 그 대학 나왔다. 네. 그런 장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언급할 수 있는 장면 하나 꼽아드리면, 저희 최 기사가 이 장면을 정말 좋게 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 영화 후반부에 보면 이들이 결국은 살아남는 사람들은 살아남죠. 네. 극적으로 살아남는데, 그때 이제 살아남고, 이제 구조가 돼가지고 9.11에 의해서
구조가 돼가지고 어떤 호텔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아, 네네. 근데 그 입구에서 마크 웨버가의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마치 우리 최근에 봤던 재난 영화 설리, 네네네. 네, 설리 그 허드슨강의 기적을 네. 보다 보면은 그거는 모두가 살았지만 또 일종의 재난 영화잖아요. 그쵸. 그래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보여주는 것처럼 이 영화에서도 보여줍니다. 주인공인 마크 웨버그가 윌리엄이 상당히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많은 사람들을 구했지만 정말 상태가 안 좋아서 좀 약간 얼빠진 듯한 그런 모습을 연출이 되는데 슬로우 모션으로 그 주인공의 관점에 슬로우 모션을 계속 네. 나오죠. 환청도 들리고. 막 기자들이 막 달라붙는데 그걸 억지로 뚫고 막 그 기자들의 그런 걸 뚫고 겨우 호텔에 진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걸어가는데 어디서 헐크 호간처럼 생긴 할아버지가 등치 크고 키 큰. 레슬러 같이 생긴 할아버지 먹살을 딱 잡고 벽에다 콱 밀치면서 내 아들 어디냐고 내 아들 어디냐고 막 이러는 거야. 이 사람이 죽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진짜 완전히 막 패닉이 돼서 또 이제 호텔방에 들어와서 멍하니 있다 갑자기 막 통곡을 합니다. 근데 샤워. 그 영화가 진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고증이 잘 됐다고 느낀 게 아. 캡틴 필립스랑 똑같아요. 아, 그쵸. 예, 톰 행크스 모습이랑 음. 처음에 막 얼빵해가지고 아무것도 판단 못하는 지 보여주다 갑자기 막 울고 막 그러잖아요. 네. 한순간에 음.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게 잘 됐다. 예, 잠깐이지만 그런 좀 커다란 충격 이후의 모습을 잘 보여주면서 우리는 저렇게 갔다 와서 막 잠수사분들 그런 치료가 잘 안 돼서 막 자살에 가까운 뭐 그런 일도 벌어지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재난 영화에서 이제 그 트라우마를 아주 해피하게 극복하는 장면이 하나 나오죠. 어떤 터널이요. 터널 진짜 잊을 수 없는 그 장면은 진짜 그 영화 스크린에다 죽방을 때리고 싶더라고. 그렇죠. 아. 현대차는 안전합니다. 현대차는 안전하고 기아차 아니었나요? 기아차였나요? 기아차. 네. 기아차는 안전하고 절대 프레임은 무너지지 않고 이런 사태를 겪어도 우리는 그 터널을 다시 지나갈 수 있어. 그렇죠. 왜? 이 차를 타고. 그래 기아차니까 그런 느낌의 영화를 보면서 네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아차 광고 들어오나요? 기아차가 요즘에 실적이 잘 나온대요.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현대차 때문에 실적을 축소하느라 굉장히 어렵다고. 네, 헛소리네요. 네, 헛소리입니다. 자, 우리 추천 비추천 지금 추천하셨죠? 네. 그럼 저도 이 영화 추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추천이 되겠는데, 저는 일단 간략하게 평하자면, 안전과 경제 논리를 같은 저울에 올릴 때,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야 만다. 이런 부분, 모든 재난 영화에 공통되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을 잘 집어내서 잘 살린 영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포츠, 전투, 재난에 이르기까지 이제 장르를 옮겨가면서 자신의 재능을 한껏 발휘했다. 그 피터버그 감독. 물론 그 배틀십은 SF도 넣어. 아니야, 배틀십은 싫어. 배틀십은 싫다. 그러니까 이 피터버그 재밌는데. 감독은 보드 게임을 영화화하면서 내가 뭐 실화가 있는 걸 해야겠다라는 걸 깨우쳤다. 이렇게 빨리 이렇게 판단을 하는 그런 모습 참 좋게 봅니다. 이 영화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 추천받은 영화 디버터 호라이즌이었고요. 저는 지금까지 김기사였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갑자기 확 끝내는 거예요? 그럼 뭐 전에 또 뭐 할 거 있어요? 그거 없는데 이게 다른 녹음보다 갑자기 확 끝나는 것 같아서. 우리 2부가 예정돼 있어서 그렇군요. 옆에 잠깐 모셔온 이제 네. 우리 여기 부산 지역에서 잘 나가는 기자분 한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잘 나가고 요즘에 클럽 아니요. 네. 네. 이따 아까 목소리가 잠깐 네. 들렸는데 이따가 모실 예정이에요. 네, 혹시 그 귀가 밝으신 분들은 타자 소리 들리실 거예요. 네, 여러 개의 특종 같은 것들이 나가는 소리인가요? 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이런 게스트 모셨으니까 다음 방송 캡틴 필립스에서 그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무려 여기자분입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난 몰라. 우리 정책적으로 약간 그런 거 하기로 했잖아. 뭐요? 아닙니다. 이제 우리 검색적으로 페미니즘을 우리 이제 배탈 사람들이니까 별로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 청취율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이 지금 라라랜드 이런 거 클릭 2000 다운로드 이런 거 해주시고 저희가 또 이제 몸에 좋은 것들 가끔 올리면 400 다운로드 이렇게 1600 무려 4-5배 차이가 나는 모습에 늘 박탈감을 느껴요. 언제까지 저희가 이렇게 큰 영화, 인기 있는 영화, 아름다운 영화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저희가 몸에 좋은 영화들을 올려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주시지 않으시는 모습에 상처를 받아서 제가 늘 말해왔듯이 떠난다 진짜. 라라랜드는 몸에 나쁜 영화입니까?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아니 꼭 이렇게 라라랜드 같은 것만 클릭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 방송들을 너무 안 들으시는 거 아닌가 서운한 말씀 드리고요. 별점도 제가 이제 많이 눌러달라고 했는데 아직 600개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김 기사는 고맙단 말보다 실망스럽단 말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청취자에 떠날 대해서. 몸이니까 이제 청취자분들의 불만이 있었다 그동안 우리가 3년을 했는데 600개면은 이거 하루에 하나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 그러네요. 네, 물론 저도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별점을 눌러본 건 하나도 없지만 서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럼 이쯤 맞춰도 되는 거죠? 예. 괜히 아니, 저 삐걱거려서. 때문에 한 거예요? 아니, 뭐 너무 빨리 끝낸다 그러니까. 아니, 그냥 제 느낌이 그랬다는 거죠. 네, 그럼 저는 지금까지 김기사, 저 아나백이었습니다. 네, 블랙리스트와 함께 오늘을 즐거워합시다.